나는 메르시에서 가죽 노트를 하나 구매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한 이유를 다시 떠올려 보았다. 내가 구매한 검은색 가죽 노트에는 사람의 얼굴 옆모습이 은색으로 스케치되어 있다. 귀를 가장 세밀하게 묘사한 조금 독특한 디자인으로 귀 부분에 다른 가죽을 덧붙여 금색 도장으로 연결했고 거기에 작은 금색 연필이 꽂혀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마치 글을 쓰다가 잠시 고민할 때 귀 뒤로 연필을 꽂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스케치한 듯했다. 가죽은 부드러워서 쉽게 잘 펼쳐지고 멋스럽다. 이 노트의 가격은 한화로 약 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아무리 가죽이라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많이 고민했다. 그러다가 내가 지불한 금액의 일부가 여성과 아이를 위해 기부될 거라는 정보를 받았다. 그러자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가격에 대한 고민도 사라졌다. 이 상품이 ARK 영국 문구 회사와 컬래버한 것으로 그 회사의 감각 있는 에디터가 고른 노트라는 정보도 얻었다. 역시 메르시야. 메르시에 대한 신뢰감이 디자인 만족감을 뛰어넘을 만큼 가득해진다. 이런 의미 있는 상품이라면 마땅히 사야 한다. 기꺼이 40유로 이상도 낼 수 있다. 나는 특별한 노트를 찾는 사람이었으니까. 구매했을 때 받은 메르시의 기업 취지가 적힌 하얀 종이는 마치 기부한 뒤 받은 편지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인사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 회사의 비전을 알게 되고 파리의 유명 인사들이 그 생각에 공감한다는 정보를 듣고 나니 나의 소비 선택은 상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달라졌다. 가죽 노트를 구매하면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자신이 조금 힙하다는 생각과 함께.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가격이 비싸. 이건 생각보다 저렴한데? 라고 자신의 기준으로 가격에 대해 평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제 기준으로 쓰이는 목적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는 유명 브랜드를 찾게 되고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득 담아 포장할 때 로고가 박힌 포장지나 색깔, 질감, 쇼핑백, 그리고 손편지를 넣으면 그 선물이 가치가 더 높여주는 듯한 행복감 우리 미소님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물건을 계속 잘 팔리는 상품을 기획하는 책 컨셉은 발견이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노한나님은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생활을 하며 한 달 중에 10일만 일하고 20일은 세계 각국을 여행한 프로 경험러입니다. 21개국, 27개 도시를 누비는 동안 외국에만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해외 유니크 아이템 플랫폼 셀러문을 2016년도에 창업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자는 셀러문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품 중에서 왜 어느 것은 잘 팔리고 어느 것은 외면받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팔리는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했는데 팔리는 컨셉의 비밀은 물건을 만든 이와 고객 사이에 균형이 있다는 것. 십수년간의 여행과 다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팔리는 컨셉의 노하우를 찾아낸 저자는 대박 아이템을 찾고 있는 사람들,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이들, 잘 팔리는 상품의 속성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아이템의 탄생은 소재로부터 구매를 부르는 감각적인 아이템, 어떤 상품이든 명품으로 만드는 정보의 비밀, 소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 100년 동안 사랑받는 아이템의 조건, 사람들은 체험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한다. 아이템에 추억을 더하면 전 세계 잘 나가는 브랜드의 비결 이렇게 8장으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발견이라는 것이 아직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갖고 오는 것, 가져오는 과정에서 컨셉을 만들어가는 것. 특히 작가의 여행기가 함께 담겨 있어서 잡지를 보는 듯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읽었어요.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아이템의 탄생은 소재로부터.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소재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상품의 소재란 물건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물건을 이루는 재료일 수도 있고, 물건을 포함된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다. 새로운 물건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물건은 단순히 제작자의 창의력이나 누군가의 필요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소재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문화적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 양식에서 비롯된다. 원래의 형태에서 크기가 작아지고 대중화된 대표적인 아이템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바로 샹들리에와 포크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궁전의 넓은 홀 천장에 예술품에 가까울 만큼 거대한 샹들리에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샹들리에는 처음 등장했을 때 촛불이 빛에 반사돼 더욱 빛나도록 주변을 크고 화려한 크리스탈로 둘러싼 형태였다. 하지만 왕정시대를 지나 혁명을 거치면서 귀족과 특권층만에 사용했던 샹들리에를 부르주아 등 시민들도 가질 수 있도록 크기를 점차 작게 만들어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현대에는 크기뿐 아니라 디자인도 유행에 따라 단순하게 변형함으로써 더욱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포크는 어떨까? 포크는 원래 요리할 때 익힌 고기를 집어내는 데 쓰던 뾰족하고 큰 형태의 조리도구였다. 지금처럼 식탁에서 포크를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럽 식탁에는 스푼과 나이프만 놓여 있었는데 11세기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요리사의 조리도구였던 포크를 작게 만들어 나이프와 스푼 옆에 나란히 두고 사용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세기가 지나도록 사람들은 여전히 스푼과 나이프만 사용할 뿐 포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포크가 악마의 창과 닮아 두렵다거나 마녀를 잡을 때 사용했던 삼지창 같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15세기부터 유럽 식탁이 예절이 바뀌고 손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포크는 자연스럽게 식탁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고 상류층에서 쓰는 고가의 상품이 되었다. 이처럼 포크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확장되지 못하다가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어느 순간 가치가 올라간 예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아이템이다. 각각의 물건이 저마다 지닌 역사를 살펴보면 시작은 개인, 즉 만들어낸 이의 의도대로 쓰이지만 그 목적과 쓰임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흐르는지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아이템도 마찬가지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느 영역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적은 달라진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이 속한 영역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소비한다. 태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팔리는 아이템만의 특별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물건의 소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상품이든 명품으로 만드는 정보의 비밀. 여기 스카프 하나 있다. 독특하고 화려하게 디자인되어 사각으로 곱게 접힌 스카프. 조금 촌스럽나? 하고 생각하다가 펼쳤을 때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다시 이 스카프의 용도를 생각해 본다. 햇살 좋은 날에 입은 밋밋한 트렌치 코트가 돋보이도록 목에 두르거나 가방에 무심히 묶어봐도 좋겠다. 문득 가격이 궁금해진다. 얼마면 이 스카프를 부담 없이 살 수 있을까? 작고 화려한 이 스카프의 가격은 뭐야? 너무 비싸잖아. 스카프 하나가 구두랑 맞먹는다니. 도대체 뭘까? 점원의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갔다. 이 스카프는 한 유명 디자이너가 파리 시태섬에 있는 의류 편집숍에서 신제품 디자인을 선보이는 날 두르고 있던 까닭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스카프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사각으로 곱게 접힌 스카프를 펼쳐보고 싶지만 점원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제야 아차 하고 놓쳤던 생각이 났다. 조심스럽게 스카프 우측 아래 접혀있던 라벨을 펼쳐보았다. 에르메스라고? 세상에, 이 가격이면 싸잖아. 사람들은 정보를 어떤 순서로 얻느냐에 따라 같은 상품도 다르게 판단한다. 처음에는 상품의 가치를 단순히 사용하는 목적에만 집중해서 판단한다. 그러다 가격 정보를 얻으면 자신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민한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었을 때는 호기심과 매력의 균형을 다시 고려해 본다. 마지막으로 앞선 정보를 대체할 강력한 하나의 정보를 얻는 순간 이 상품을 소유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정보를 접하는 순서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사회적 판단 기준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상품을 어떤 기준을 두고 얼마의 가치를 매기느냐를 좌우한다. 즉, 정보와 정보의 순서가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이 상황을 잘 활용했다. 마치 어떤 상품이든 명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DNA에 새겨진 사람들 같았다. 정보를 다루고 가치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금 놀랄만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파리지앵리들의 허세라고 치부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기까지 그들이 쏟은 노력과 타당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인들이 비슷한 카테고리의 아이템들 사이에서 가치를 높인 좋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수많은 명품을 만들어낸 그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 파리에 있는 영미 문학서점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센강으로 둘러싸인 파리의 시태섬은 프랑스 민족의 발상지다. 이곳은 프랑스인의 뿌리인 켈트족이 기원전 3세기경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자리에 그들만의 신전을 세우고 프랑스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다. 현재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샤펠 성당, 그리고 파리의 최고 재판소, 퐁네프의 다리처럼 프랑스의 상징이 모두 모여 있다.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시태섬 바로 맞은편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마주보고 있다. 파리로 여행 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르는 곳이자 영화 비포 선셋과 미드나잇 인 파리에도 등장한 아주 낭만적인 곳이다.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1951년에 지어진 고서점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에 최초로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시태섬을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건 70년 남짓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름이 세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일까?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과 유명 레스토랑은 간판이 없어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이 고서점은 세월을 뛰어넘는 빈티지한 간판에 영어 대문자와 셰익스피어 얼굴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의식이 강한 프랑스에서, 그것도 파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핵심 지역인 영국 문호의 이름을 내건 서점이 들어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꽤 신기한 일이었다. 실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3번이나 상점을 이점했는데 두 번째로 파리 시내 오데온가 12번지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땐 프랑스인을 염두에 두어 르 미스트랄로 서점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1951년 세 번째로 상점을 다시 열면서 처음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 파리의 셰익스피어라는 뜬금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문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프랑스에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문호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서점 바로 앞에 보이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소재로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다. 그는 프랑스 문학에서 낭만주의와 민중예술을 선도한 19세기 작가로 파리의 노트르담, 레미제라블 같은 명작을 남겼다. 빅토르 위고 이후 자기 앞에 생을 쓴 로맹가리, 어린 왕자를 남긴 앙투르안 드 생텍쥐베리와 같은 현대 문학사의 발자취를 남긴 작가를 다수 배출했으며 그들의 낭만을 이어갔다. 프랑스인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프랑스 작가가 아닌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딴 서점이 있는 것일까? 이 서점이 처음 문을 연 1919년, 미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회의를 느끼는 동시에 높은 실업률의 좌절에 스스로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는 지식인들이 넘쳐났다. 그때 수많은 젊은 예술가가 파리로 건너오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인 출판업자 실비아 비치는 듀페트랑가 8번지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판매하는 서점을 열었다. 이후 미국에서 건너온 가난한 지식인들이 파리에서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들을 위해 잠잘 곳을 제공하고 책을 빌려줬다. 그 중에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와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널드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책을 빌려 읽으며 문학 열정을 이어갔다. 이 서점은 당시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를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영미 문학을 파리에 알리려 노력했다. 당시 현대문학은 프랑스 문학과 영미 문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 문학은 섬세한 표현으로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반면 영미 문학은 투박하고 불규칙한 문체가 주는 매력이 있었다. 또한 전쟁 후 얻은 회의감 때문인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백했다. 그래서 프랑스 문인들은 영미 문학에 더욱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해밍웨이와 같은 유명 작가들이 머무르며 점점 더 유명해졌다. 손꼽히는 작가들과 문학을 논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호기심 많은 프랑스인과 다른 나라에서 온 작가 지망생들도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곳은 단순히 영미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그 이상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문학도들에게는 작가를 만나기 위한 선망의 공간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책을 빌리는 도서관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꿈을 키워주는 문학의 장이 열렸다. 이것은 프랑스의 살롱 문화 덕에 가능했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응접실을 개방해 지식인들을 모아 사교와 지적 교류를 하는 살롱 문화가 유행했다. 여기에서는 문학, 예술 등을 논하고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문학 작품을 살롱 문학이라 불렀다. 20세기에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문학의 밤을 주최하는 등 파리의 살롱 문학 공간을 제공한 셈이다. 영미 문학과 프랑스 살롱 문화의 자연스러운 융화였다. 이곳을 거쳐간 작가만 3천여 명이 이를 정도였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서로 존중하며 문학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다른 문화, 다른 세계의 관점을 인정하며 각자만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내려가자
자연히 이곳은 파리의 낭만이 되었다. 프랑스인들의 존중과 수용의 태도가 없었다면 파리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인이 만든 서점과 영미 문학의 흔적을 낭만으로 여기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와 영미 문학의 다양성을 포용하자 또 다른 낭만이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다. 현재는 파리의 비셰리가 37번지 장소로 옮긴 셰익스피어 인드 컴퍼니는 이제 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날이면 입장부터 쉽지 않다. 서점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입장하는 고객 수를 제한해 서점 입구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서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을 때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서점 문을 열고 빨간 계단을 오르다 보면 긴 기다림이 무색하게 오래된 서점에서 나는 책 냄새와 고풍스러운 분위기, 천정까지 가득히 쌓인 책들로 한껏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곳은 셰익스피어 인드 컴퍼니를 처음 연 실비아 비치의 설립 취지처럼 여전히 여행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서점 안쪽에는 먼지 쌓인 고서적이 가득한 책장 사이로 틈틈이 서점이 아닌 공간이 보였다. 책장 아래에 포근한 소파 겸 침대가 있는가 하면 책장 안으로 빌트인된 피아노도 있다. 소파에 앉아보았더니 여전히 부드럽고 포근하다. 가난한 작가들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낭만적인 문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텀블 위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단 조금 독특한 이벤트를 수행해야 한다. 하루 동안 셰익스피어 인드 컴퍼니에 있는 책 한 권을 읽어야 하고 노란색 타자기로 자기소개서를 한 장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곳의 현재 주인인 실비아 위트먼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야기를 책장처럼 켜켜이 쌓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 서점에서 낡은 피아노도 연주해보고 소파에 앉아 지나가는 여행자도 구경했다. 이곳을 빈손으로 나가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낡은 책장에 기대 고서적을 읽고 과거를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정작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층층이 줄지어 있던 곳은 영문서적을 판매하는 1층이었다. 이곳은 서점이다. 박물관도 아니고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영화 촬영지도 아니고 영미문학을 판매하는 게 목적인 곳이다. 나는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 이곳에 있는 책은 다른 서점에서도 모두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인드 컴퍼니에서 책을 샀다는 건 낭만적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은 책을 구매하면 직원이 책 첫 장에 셰익스피어 인드 컴퍼니 도장을 찍어주었다.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지 도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섰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아마도 둘 다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이다. 나는 영문으로 번역된 어린 왕자 양장본을 구매했다. 물론 책의 첫 장에는 서점 도장도 받았다. 셰익스피어 얼굴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보자 묘한 흐뭇함이 느껴졌다.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서 영문으로 번역된 어린 왕자를 구매하면서 프랑스 책을 구한 느낌이 들다니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만족감이 밀려왔다. 도장에는 파리의 낭만이 녹아 있었고 그 덕분에 책의 가치도 한층 높아진 듯했다. 심지어 가격도 정가보다 조금 더 비쌌는데 말이다. 물론 공항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에코백까지 구매해서 책을 담아 나왔다. 이제 누군가 내가 사온 책을 보면서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되지 왜 파리에서 영문판 어린 왕자를 사온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첫 장을 펼쳐서 보여줄 것이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도장을 보여주는 순간 이 책의 가치가 달라진다. 파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나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라며 추억을 떠올릴 것이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본 사람이라면 그곳을 다녀왔단 말이야? 라며 내 구매에 공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은 도장 하나가 책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누군가와 공감을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과거를 추억하게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다. 한 번쯤 겪어봤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유와 앉을 자리를 찾는 이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어딘가에 앉아 생각을 한다. 커피와 의자는 생필품이 아니면서도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커피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바로 스타벅스다.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어디에서든 스타벅스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미 익숙해진 브랜드를 해외에서 만나는 건 매우 신나는 일이다. 낯선 여행지에 생소한 언어로 불편해 하다가도 잠시 스타벅스에 들으면 익숙한 분위기가 금세 긴장이 풀린다. 또 우리가 모두 아는 대표적인 의자 브랜드가 있다. 바로 이케아다. 이케아의 암체어는 호텔과 해외 카페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주로 유럽에서 볼 수 있다. 한 번쯤 겪어본 브랜드란 한국에서 먼저 경험했지만 해외에서도 쉽게 만나는 브랜드다. 이런 브랜드를 해외에서 만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일상에서 자주 접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분석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는 브랜드인 만큼 다른 상황에 놓인 브랜드의 다른 면모를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 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미 경험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그 브랜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북유럽에서 만난 카페와 가구 브랜드를 소개하겠다.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와 앉을 자리를 찾는 이유가 우리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커피 이야기에는 스타벅스와 다른 북유럽 커피 브랜드를 소개한다. 의자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유럽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 이케아의 성장 이면에 숨은 의자에 대한 핀란드인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브랜드의 시초를 아는 것도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서로 다른 향을 느끼고 같은 의자에 앉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마시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앉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스타벅스에서 오래 앉아 작업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매장이 붐비는 점심시간에 스타벅스의 화장실을 가보면 대체로 텅 비어 있다. 반면 매장이 허전할 만큼 드문드문 앉아 작업하는 몇몇 사람들만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 항상 기다려야 한다. 분명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은 밀집도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달라지는데 이곳만큼은 신기하게도 정반대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식사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스타벅스에 머물고 누군가는 각성제가 필요해 커피만 사서 곧바로 매장을 떠난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모두 다르므로 스타벅스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수와는 별개로 내부 공간 이용자가 많기도 적기도 하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당연히 커피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매개체로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는 다른 문제다.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의 성공을 집과 회사 밖의 제3 공간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다른 커피보다 진한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물론 스타벅스의 성공을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성공의 이유가 분명해 보이는 커피 브랜드를 북유럽 여행에서 만난 적이 있다. 스타벅스는 유럽에서 인기가 없는 걸로 유명하다. 한국에서처럼 일상을 파고들 만큼 안착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북유럽에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독자적인 커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북유럽을 여행하면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곳의 커피 맛도 익숙하지 않았고, 커피를 마신다는 행위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북유럽에서 처음 보는 커피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이유를 완전히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북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법. 노르웨이 오슬로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시청사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다. 그때 시어터 카페라는 간판을 보고 무작정 건물로 들어갔다. 잠시 커피나 마시며 비를 피할 생각으로 들어간 곳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분명 간판에 카페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내부에는 웅장한 레스토랑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오슬로 시어터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정보가 많은 핫플레이스다. 이곳은 오슬로의 국립극장 맞은편에 위치해서 관람객과 연기자들이 공연이 끝난 뒤 찾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오슬로에 오면 꼭 방문할 만큼 인기가 많다. 이름은 시어터 카페이지만 사실은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을 만큼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 늦은 오후라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커피를 마시며 페스트리 같은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식사하듯 커피를 정성 들여 천천히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셨다. 상상하지 못한 진한 맛에 깜짝 놀라 크림을 섞어 보았지만 농도 때문인지 잘 섞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 마셨던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산미나 떫은 맛은 거의 나지 않았고, 생생한 원두향과 함께 아주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느껴졌다. 새로웠지만 그 구수함이 인상 깊었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혼재된 이 공간은 북유럽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노르웨이인들은 하루에 보통 4번 식사한다고 한다. 이들은 하루 중 한 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다그라는 따뜻한 식사를 푸짐하게 즐기고, 그 외에는 중간중간 자유롭게 차가운 생선 요리를 먹거나 샌드위치와 페스트리에 커피를 곁들이는 간단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늦은 오후의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도 식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식문화가 커피를 마시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 시어터 카페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은 이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순간도 식사로 여기며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열량을 아주 충실히 채우고 있었다. 아이템은 발견이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셀러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템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답을 알려주기에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쩌면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먹는 것들요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만다. 물론 과자 같은 식품 카테고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팔리는 불패 아이템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잘 팔리는 아이템의 성격을 꼽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잘 팔리는 아이템과 잘 나가는 브랜드를 직접 체험했지만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건 셀러문을 운영하면서부터다. 셀러문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셀러가 되어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공급에 차이점을 둔다. 현지의 셀러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템을 직접 경험하고 판매하여 셀러문이라는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들이 추천하는 아이템과 브랜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고 유명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아이템이 많았다. 그렇게 전 세계 셀러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한 플랫폼에 모아두고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팔리지 않는지 구분하다 보니 잘 팔리는 아이템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졌다. 잘 팔리는 아이템은 희소 가치가 있는 아이템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해외 상품을 단지 한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한국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물건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 타국의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고 체험한 뒤 공들여 물건을 고르고 파는 이의 경험을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어떤 아이템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 어떤 아이템은 한없이 소외되기도 한다. 결국 지속해서 팔리는 아이템은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의 시각이 담긴 발견에 가까운 것이었다. 발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새로운 상품 자체를 찾아낼 수도 있고 똑같은 상품이라도 목적의 차이를 알아낼 수도 있다. 상품 자체를 찾아내는 것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시장의 수요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잘 팔리는 아이템의 트렌드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파도가 바뀌듯 금세 변하기 마련이다. 반면 하나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왜 사용하는지 생각하고 이 물건을 사용할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들이 어떤 이유로 물건을 다시 구매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객에게 선택받는 완벽한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나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다. 코로나가 일상에 스며들어 재택근무와 혼자만의 생활이 길어지는 요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식사 시간은 짧아지고 간식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집에서 여유를 즐길 달콤한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셀러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과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달콤하고 예쁘고 눈앞에 두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아이템을 찾았다. 그러는 중에 한 고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샤브레 더 이상 지겨워요. 쇼트브레드를 먹고 싶어요. 나는 이 말이 뜻하는 바를 한참 동안 생각했다. 샤브레는 프랑스 버터 쿠키를 대표하는 과자고 쇼트브레드는 영국 버터 쿠키를 대표하는 과자다. 샤브레 말고 쇼트브레드. 고객은 한국 과자 시장을 이 말 한마디로 압축했다. 한국 시장에는 프랑스 과자가 대체로 많다. 샤브레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한 과자를 떠올리지만 쇼트브레드라고 하면 영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만 알아듣는다. 한국 과자 시장은 프랑스 과자의 점유율이 높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다. 우리가 쇼트브레드를 가져오면 어떨까? 기존의 과자 시장과 유사하지만 한편으로 색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수많은 종류의 쇼트브레드 중 잘 팔리는 아이템을 발견하는 데는 내가 그동안 각양각지에서 아이템을 찾아낸 기술과 셀러문을 운영하며 익힌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재료를 엄선해 유기농 쿠키를 선택했으며 고객 흥미를 충분히 끌 디자인에 집중했고 고객이 지불할 만한 적정 가격을 계산하며 균형 있는 아이템을 찾으려 6개월간 노력했다. 마침내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아일랜드 베이커리와 독점 계약을 맺고 현재 아일랜드 베이커리와 셀러문 쿠키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한국 시장에 유기농 쿠키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상품을 찾아낸 것뿐이다. 상품의 사용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누가 이 쿠키를 먹을지, 어떻게 하면 쿠키의 동화 같은 패키지를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지, 어떤 이유로 쿠키를 다시 구매할지는 나만의 새로운 발견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실전 이야기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나온 아이템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은 우리 각자만의 고유한 영역이며 발견에 성공한 사람은 발견된 아이템이 브랜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아이템을 찾아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것이다.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대박 나겠는데? 여행을 떠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영감의 순간이 있지요. 만약 이런 영감이 떠오른다면 곧바로 메모하고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여행 중에서도 이런 영감을 얻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판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아이템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소한 것이라도 특이점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도 컨셉을 생각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